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8주 동안 쭉 진행해왔던 거제대학교 링크사단 주원하고 우리 건강명상연구센터가 진행했던 이 편한 라이브 영상 오늘 8번째 마지막 일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또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도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주도, 전라도 동해지역, 도사지방 엄청난 태풍, 바람과 비가 심하게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방송 시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매 회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영상 소감이 연계이신 분들 선정해서 책을 드리는 행사를 보였는데 간단하게 소감 올려주신 분께 소개드리고 또 선정자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라 우울하고 짜증이 나는데 이분은 어제 지난주 자가격리 중이군요. 잘 끝나셨나 모르겠네요. 자연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또 굳이 용서할 필요 없이 미워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마음은 순전히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미웠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그 대신에 자신을 믿으시기가 바랍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마음에 있는 사랑과 친절, 연민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을 밀어내고 싶어서 어떻게든 좀 용서를 하고 싶은데 또는 화해를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용서를 하시면 용서하는 도움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먹기에 따라 불쌍하게 여기고 자신을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따로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그 종교들이 사랑과 친절한 따뜻한 마음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좋은 본성이 잘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명상은 그런 의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자신과 다른 사람 심지어 다른 존재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친절과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훈련으로서 아주 효과가 있는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런 효과를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마운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짧은 소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감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한계를 조금 넘어서면 친한 사람이나 가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넘어서면 다른 사람, 또 조금 더 넘어서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보는 우리 자신의 한계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데 자연명상이 사실은 그 한계를 거의 무한히 확장시키는 그런 명상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그 자연명상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성장, 발달 이런 것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소감 선정자는 3명인데요. 정땡현님, 임땡진님, 한땡현님 3분을 주최 측에서 선정을 해서 제가 선정자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채팅창에 자본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이제 지금 괜찮아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하고 마지막 날이 부분에서 제목을 일상의 그 중심 잡기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일상생활에서
균형을 잡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작다른 크고 작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겠는가, 또 특히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능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직접적으로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채팅창에 열려 있어서 그동안 7주 동안 했던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보면서 우리 도움 받아가지고 이야기 올라왔구나 또 알고 있는 한정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영상에서 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첫 회기인가 두 번째 회기인가에 그 명상할 때 앉아서 하는 명상의 자세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다리나 팔이나 몸이나 이런 거를 특별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몸 전체의 느낌에 관심을 기울여서 몸 전체의 느낌이 편안하고 의젓하고 담담하고 이런 몸 전체의 느낌이 바르고 건강한 느낌을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손 모양을 어떻게 한다, 다리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거를 회상하시면서 앉은 채로 또 정 불편하시면은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기대도 괜찮습니다. 기대실 때는 가능한 한 엉덩이가 기대 인격에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기대시면은 척추가 펴지기 때문에 가끔씩 편안하면서도 의자만큼 단단한 느낌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면 되게 좋은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을 올려서 시작하는 영상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았으면 공간을 한번 느껴보세요. 공간에 보이는 소리, 냄새, 공기의 흐름, 공간의 온도, 이 공간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줍니다. 그리고 손을 부드럽게 조금 평소보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한 번 더 부드럽게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숨을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깊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의도적인 변화가 지금 이 순간에 몸 전체의 느낌이나 마음이 느끼는 것을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식의 초점을 가슴이나 배 둘 중에 한 곳으로 모아서
그래서 시간을 넣고 또 반찬 해보겠습니다. 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가면 나가는 것을 압니다. 이 알아차림은 기본적으로 공기가 들어올 때 목구나 가슴이 팽창할 때 나타나는 몸의 감각, 또 숨이 나가면서 목구나 가슴이 수축되는 몸의 감각, 이 몸의 감각을 통해서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가슴 옆에 한 곳을 의식의 초점을 가능한 한 좁혀서 숨이 드나드는 것을 눌러서 느껴보십시오. 단 한 번의 호흡이라도 온전하게 느껴보겠다 하는 마음을 세우고 들숨이 시작될 때 시작된 것을 알고 들숨이 중단을 알고 들숨이 끝날 때를 맞이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들숨 이후에 숨이 멈춘 것도 마찬가지고 날숨이 시작되는 그리고 천천히 진행되고 그리고 날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단 한 번의 호흡이라도 놓치지 않고 전 과정을 관찰하겠다 하는 의도로 숨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호흡을 이용해서 우리가 위에 배웠던 수식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 속으로 열고 붙여주십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 아홉 여덟 자기 속도에 맞춰서 하나까지 거꾸로 해야 됩니다. 다 헤어리신 분은 다시 10부터 또는 20, 또는 30 시작점을 잡아서 손을 거꾸로 헤어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천천히 뜨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영상으로 호흡 관찰과 소식관을 복습 겸해서 해봤는데요. 일상적으로 아주 단기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겪을 때, 혼란스럽거나 두렵거나 위축되거나 이럴 때 금방 그런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복습 중에서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거 외에도 바디 스캔이라든가 하타 요가, 걷기 명상, 자기 돌봄 명상, 자기 명상, 이런 여러 가지 명상들을 배웠습니다. 이 여러 가지 명상들이 다 각기 여러 가지인 이유는 수련 방법도 다르고 그런 수련 방법들이 목표로 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 또 현대 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효과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흔히 습관화되기가 참 쉬울 텐데 어땠어요? 습관화되는 게 없어요? 네. 이 습관화된다는 것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리얼리티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인 호흡을 관찰한다는 생각으로 작동되는 것을 습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관찰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마치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숨이 쉬워지지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우리 마음이 거기 개입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습관화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명상을 좀 더 진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습관적인 그런 관념에 의한 그런 자동적인 반응들을 알아차리고 의도적인 반응으로 지금 이걸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좀 달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호흡 관찰의 습관화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아주 거칠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정도만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화가 되면은 실제 호흡이라는 현실은 한 번의 호흡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그런 것으로 좀 개념화시켰다고 할까요? 뭉뚱그려서 대충 알아차린다고 할까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게 들어오고 멈추고 나가는 거지 하는 관념으로 현실을 보는 그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습관화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습관화시키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 관찰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불편한 장면이나 스트레스가 될 만한 그런 사건들 때문에 흥분하고 불안하고 긴장되는 소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금방 호흡 관찰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이거를 길게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반응들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스트레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일상의 균형 또는 일상을 중심 잡기 이런 건데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보는 불편한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사건 혹은 의미 같은 것들도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라는 사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가능하냐 하는 큰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어.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어. 또 스트레스는 생겼다 그러면 빨리 이거를 풀어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불편하고 괴로운 것으로 느끼고 있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은 불편하고 괴롭기 때문에 즉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스트레스는 결국 심신의 괴로움인데
괴롭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 그걸 나쁘다 또는 해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스트레스를 너무 잘 받아서 걱정이야. 힘들어.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행배에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혹시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슬라이드 띄워주시면은 지금 이 방송, 이 스트리밍을 보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나는 스트레스를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롭다 하는 거는 이제 나오네요. 보시면 제 오른쪽 아래에 스트레스는 건강에 나쁜 거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한다. 해롭다. 또 스트레스는 성장이나 방해가 된다. 또 스트레스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생각하고 계시면은 그분은 스트레스를 해로운 것이라고 보는 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아니다. 스트레스는 이롭다.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죠. 즉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 또 업무 수행에 일하는데 일에 성과를 내는데 공부를 잘하는데 좋은 점수를 받는데 또는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오히려 이롭다. 또 스트레스가 성장이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활용할 만한 좋은 거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입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우리 이하나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스트레스를 해롭다고 생각하세요? 이롭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생산하려고 할 때는 스트레스 받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닐 때는 네. 좀 해롭다고. 네.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하셨어요. 저는 해롭다고 생각하세요? 이롭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이롭고 어떤 때는 해롭다. 사실 그게 정답이죠. 그게 정답인데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자체는 이로운 것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그 몸과 마음은 기본적으로 그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모든 변화가 다 우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살아있는 한 거의 불가피한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나 스트레스 사건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나쁘게 보는 것보다 좋게 보는 것이 또는 좋게 보는 것보다 나쁘게 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우리들이 사는 방식에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더 배가시키느냐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이 스트레스가 피할 수 있는 거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가능하냐? 하는 질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변화가 스트레스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스트레스 사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리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 반응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가 없으려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는 돌아가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기본 디폴트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사건이나 또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우리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에 빠져가지고 피해를 입느냐를 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관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왼쪽에 보면은 스트레스 유발하는 사건이 있죠.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변화는 스트레스 유발 사건입니다. 지금 비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에 노출되면 생리적인 반응으로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그렇겠죠? 바람소리 슉슉 나고 그런데 가보세요. 막 떨리고, 막 무섭고 이럴 수도 있고, 당연히 몸이 긴장되고 그럽니다. 심리 반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떨리고 무섭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 내 몸에 나타나고 있는, 내 마음에 나타나는 이런 스트레스 반응 자체를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것과,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땀이 나고 무섭고 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건데? 이렇게 보는 것.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제일 오른쪽에 스트레스를 보는 방식이 딱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오늘 하나의 도전이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뭔가 배울 수도 있다.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잘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나오는 것의 반면에 그냥 무섭다, 두렵다, 해로운 거다. 이렇게 하면 되면은 도망만 가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명상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각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주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명상합니까? 네? 맥주를 한잔. 네, 맥주를 한잔 한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잠자는 것 같아요. 잠을 잡니다. 우리 도와주시는 도우미 학생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합니까? 술 한 잔. 네. 여성분은? 자요? 네, 자요. 우리 선생님은? 네, 잡니다. 네, 이하나 선생님. 술 한 잔. 이 분위기가 좀 그런데요. 대개 술 한 잔 아니면 자는 건데, 어떻게 해요? 저는 좀 과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먹는 거. 책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거의 수십 년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과 대체로 비슷한데, 좀 남학생들의 경우는, 남자들의 경우는 조금 운동을 한다거나, 좀 이렇게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과격한 이런 것들, 또, 게임 같은 오락이나 이런 것들, 여자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거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식욕으로 해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생리적으로 왜 먹는 것, 특히 평소에 잘 그렇게 많이 안 먹던 단 거나 기름진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강한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생리적으로 이유가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확 긴장하면서 대처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을 확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 당분이나 지방질 같은 에너지 소스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 섭식의 문제, 특히 많이 먹어서 폭식 같은 그런 문제들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서 좀 역기능적인 방식이지만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또 남성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자기를 비롯한 주변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행위.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은 바로 자기를 파괴하죠.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먹거나 자거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는 거는 불편함, 스트레스가 괴로움이라고 그랬는데 그 괴로움을 회피하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의식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험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아주 짧게 드렸었는데, 우리 의식이 깨어 있어야 제대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의식의 기능이 무엇을 아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 거지, 정신이 없다, 졸도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못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잠에 빠지겠다 하는 것은 깨어 있으면 자꾸 괴로운 생각, 괴로운 느낌, 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 먹는 것은 뭐냐? 먹는 것은 엄청나게 쾌락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나 단 것,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입안에 무엇인가 먹을 것이 차 있다는 느낌. 여러분들 짜장면 드실 때 한 가닥씩 드시면 맛없는 거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 밥도 밥알 하나씩 먹으면 별로 맛이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숟가락 위에 수북히 놓고 반찬도 넣고 이래서 입안에 들어가서 입이 꽉 찰 때 그 먹을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느낌이 대단히 강렬한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을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줄이려는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주의도 회피하고 즐거움을 만들어서 괴로움을 상쇄시키는 이런 방법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고 또 효과적이긴 합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 대단히 효과적이에요. 금방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불편하고 괴로운 느낌들, 긴장감 이런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대단히 해로운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명상은 이런 단기적인 해결 방법과 장기적인 해결 방법을 모두 배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이 시간에도, 이 회계에도 처음 했던 호흡 관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방식으로 피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주의를 호흡을 관찰할 수 있는 곳으로 모으고 주의 대상을 호흡으로 만들어서 유지함으로써 불편한 생각이나 느낌들이 더 이상 나타날 여지를 안 만들어주고 그대로 편안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대체로 주의를 한 군데에 집중하는 그런 방식의 명상들은 이완 효과라고 부르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즉각적이고 단기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면서도 부작용이 훨씬 덜한 그런 방식입니다. 잠을 그냥 끊임없이 잔다거나 잠 너무 오래 주무시는 거 병리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먹는 거나 또는 감각적인 다른 즐거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즉각적인 효과는 그에 못지 않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후의 그런 후속 해로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상들 중에서 집중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완하고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 방법이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인류가 발견해낸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스트레스 대처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실습했던 것처럼 관점을 달리하는 건데, 이런 관점을 달리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실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통찰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통찰을 하게 만듭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통찰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를 우리는 없앨 수 있다고 또는 없애고 싶다고 믿지만 실상은 뭐냐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탁 깨닫거나 받아들였다면은 작은 깨달음, 작은 통찰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명상은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있을 수 있는 작은 통찰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우리가 관념으로만 생각하던 스트레스 나쁜 거야. 스트레스는 피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좋을 수도 있는 것이야. 스트레스는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게 됐다면 작은 통찰, 작은 깨달음이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깨달음, 작은 통찰이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과 지금 하고 있는 명상이고,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그런 작은 통찰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작은 통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봤던 거, 내가 몰랐는데 내가 숨을 쉴 때 숨을 들이쉬고 참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만듭니다. 모든 알아차림은 다 통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 스트레스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차림으로써 스트레스를 아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우리 감정,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감정에 관한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생리적으로 긴장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감정의 반대가 긍정적인 감정인데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싫어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긴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부정, 긍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분류를 한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해를 해버립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거고 긍정적인 감정은 좋은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는 좋은 거다. 부정적인 감정들, 괴로움은 우리 싫어하잖아요. 스트레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나쁜 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나쁜 게 아니고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게 한 스트레스 사건이 좋은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나쁜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문 앞을 나서다가 발을 접질렀어요. 그런 사건을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다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안타까움, 비통함, 슬픔,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이 감정은 나쁜 사건 때문에 생긴 거지만 이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감정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에게 우연히 돌로 머리를 맞았는데 그 사건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이니까 우리는 그 사건은 원치 않는 사건이니까 나쁜 사건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맞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따마는 돌이 빵 했는데 피가 펑 터졌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또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좋은 감정이 나타났으니까 또는
나쁜 괴로움이 없으니까 좋은 걸까요? 조금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또는 크게 다쳤어. 그러면 슬픔 또는 나와 관계가 있다면은 나에 대한 비난과 자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싫죠.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생겼어. 사랑하는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돌아가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나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 좋겠네요? 우린 그런 경우를 병리적이다. 뭐라 그래, 이거.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열을 토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짜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이 발생을 원하지 않는 거지.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강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부정적인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대도 가능해요. 우리가 즐겁게 느끼는 감정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감정을 좋게 느끼느냐 나쁘게 느끼느냐 하는 것과 그 감정이 건강하고 좋은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거를 명상을 하시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러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그 중요한,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감정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자신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성취를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게 불편한 감정이라고 해서 바로 피하고 이렇게만 했다면, 이건 나쁜 감정이다, 해롭다고 생각해서 없애고 피하려고만 했다면 우리 개개인들의 의미 있는 성취나 인류의 성취 이런 것들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우리들에게 즐겁게 여겨지느냐 괴롭게 여겨지느냐 하는 것을 감정의 유인가라고 부르고, 그 감정이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냐 하는 것은 감정의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제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명상을 하시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특히 통증이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편감 같은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도망가려 하지 않고 이런 수련을 계속하면서 아 이런 감정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아마 그 전에 사는 삶과 환희하게 다른 삶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했던 그 사랑, 친절, 자비, 연민의 마음을 키우는 그런, 크게 보면은 자비 명상입니다. 이 자비 명상은 긍정적인 감정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괴롭고 불편한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평소의 마음 상태를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만들어 줌으로써 부정적인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감정 경험들을 수용하면서도 그런 감정에 휩쓸려서 말하자면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아주 기본적인 건강한 감정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도 키우고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우는 그런 명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짧은 강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당연히 그냥 나쁜 거고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잠재적인 자원을 잘못된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이 강의는 조금 약간 흥분해서 좀 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습을 좀 해볼까요? 이제 스트레스를 명상이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 하는 것이 명상의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 있죠. 통찰, 작은 통찰하는 거. 요거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그러는 건데, 짧게 그냥 앉은 상태로, 지금 계신 상태로 바디 스캔을 짧게 해볼 겁니다. 네. 자, 이 바디 스캔 할 때, 특히 지금 실습을 할 때는 제가 종호를 울리면은 다시 끝나는 종호 울릴 때까지 자세를 바꾸지 않으려고 조금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자세를 바꾸지 않으려고. 그리고 눕지 마시고 앉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됐습니까? 앉아서 자세를 바꾸지 않으려고 조금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명상은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요거는 실습이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자, 준비가 됐으면 제가 종을 쳐서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의식의 초점, 어텐션, 마음의 눈, 아랫배로 돌려서 호흡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알아차려 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의식의 초점을 바닥과 닿아 있는 신체 부위로 돌려봅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등, 바닥과 닿아 있는 신체의 접촉면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이렇게 주의를 보낼 때마다 주의가 닿은 곳에서 내 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위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올라가 볼게요. 무릎과 허벅지 위쪽의 느낌, 교차하고 있는 다리의 느낌, 엉덩이 위쪽, 등 뒤쪽, 허리, 옆구리, 아랫배, 배꼽 주변, 윗배, 명치, 오른쪽 왼쪽 늑골 아랫부분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의 느낌, 명치 옆에 좌우에 늑골의 느낌, 가슴, 어깨, 등 뒤로 내려가서 견갑골과 목 부위의 척추, 경추라고 부릅니다. 쭉 척추를 따라 내려가면서 견갑골 사이의 척추의 느낌, 흉추, 쭉 내려가서 엉덩이 위쪽, 요추, 척추의 느낌 따라갑니다.
엉덩이까지 내려가서 미추, 전추까지, 꼬랑지뼈까지 느껴보세요. 다시 천천히 올라와 보세요. 척추 쭉 따라 올라와서 양어깨, 자, 쭉 내려가서 손가락, 양쪽 손가락 느껴보세요. 손등, 손바닥, 손목, 아래 팔뚝, 팔관절, 위팔뚝. 목 살펴보세요. 목의 느낌. 등 뒤쪽, 목 뒤쪽에서부터 목 앞쪽, 얼굴도 느껴보세요. 얼굴의 느낌. 입과 코, 눈, 양미간과 이마, 머리카락으로 덮여있는 두피, 그리고 귀, 볼, 좋습니다. 이제 가만히 의식의 초점을 아랫배로 다시 돌려봅니다. 아랫배는 언제든지 다치로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쉼터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돌아오면 언제든 감각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랫배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몸에 어디 아픈 곳이 없나 살펴보세요. 통증이 일어나는 곳이 없나 살펴봅니다. 대체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무릎이나 발등, 발목, 허리, 등, 어깨, 이렇게 부담이 많은 곳에서 통증이 잘 느껴집니다. 잘 관찰해 보세요. 의식의 초점 기본적으로 아랫배에 있으면서 몸 다른 곳에 어떤 곳에서 통증이 가장 크게 여겨지는지 찾아보시고, 찾았으면 이제 온통 주의를 그 통증이 일어나는 부위로 옮겨서 통증을 살펴보세요.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이 통증이 피부 가까이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깊은 곳에서 있는지, 이 통증이 콕콕 쑤시는 통증인지 잡아다니는 통증인지 무거운 통증인지 가벼운 통증인지 통증 부위가 명료하게 느껴지는지 모호하게 느껴지는지 계속 통증 자체를 관찰해 보세요. 통증의 특징, 강도와 톤, 통증이 나타나는, 느껴지는 부위의 섬세함, 명료함, 통증의 묵직함이나 가벼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속되는지 아니면 통증의 느낌이 달라지는지도 알아차려 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다시 의식의 초점을 아랫배로 가져와서 호흡 알아차립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거 아시고, 배가 꺼질 때 꺼지는 거 알아차립니다. 자, 이제 다시 몸 전체에서 어느 곳에서 통증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통증이 강하게 느껴지는 곳을 찾았다면 그곳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아까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관찰을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몸 전체의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몸 전체가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몸 전체의 호흡감 느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뭘 했는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잘 따라 하셨다면, 채팅창에 첫 번째 제일 아팠던 부위하고 두 번째 다시 배로 돌아와서 아팠던 부위를 찾아보시라고 그랬는데 그게 같았는지 같은 곳이었는지 또는 다른 곳이었는지를 채팅창에 좀 써주시면 소감 나누기로 고맙겠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일 아프게 느껴진 게 어디였어요? 어디였어요? 저부터 예. 말씀드리면 처음에 딱 그 첫 번째에서도 무릎이 좀 가장 네. 좀 아프게 느껴졌는데 네. 무릎을 이제 아프게 느꼈다고 생각하면 다시 이제 여기 뭐라고 하죠? 어깨라고 해야 되나요? 어깨 뒤쪽? 네, 그쪽이 제일 네. 묵직하니 또 제일 애리더라고요. 거기가 첫 번째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디였어요? 두 번째도 근데 네. 어깨였다. 이게 제일 그러니까 무릎이 제일 세다고 느꼈다가 금방 그게 이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도 얘가 그래서 지속됐다는 거고. 근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 엄지손가락이랑 예. 허리 쪽 네. 통증이 왔었다가 또 두 번째는 이쪽 감각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통증은 안 느껴졌고 허리 쪽 통증만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 통증이 좀 안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네. 통증이 전체적으로 없어진 것 같다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떠셨어요? 처음부터 발등이 많이 압력이 가해져서 좀 아팠다가 네. 두 번째 때는 그 발등은 좀 적응을 해서 이제 허리가 좀 네. 그랬어요. 여기 그 채팅창에 같은 곳이요, 왼쪽 무릎이요, 이렇게 정채연님 쓰셨네요. 처음에도 왼쪽 무릎이고 다시 왔다가 두 번째 어디가 제일 아픈지 살펴봐라 그래도 왼쪽 무릎이다 그러셨어요. 서미숙님도 하셨으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 한번 써서 채팅창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의식이었었더니 통증을 느끼지 못했네요. 잠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참 이 명상은 잠이 잘 듭니다. 네.
아마 이제 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명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무릎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접고 있는 것이 무릎 통증을 굉장히 일으키는 게 흔한 일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 목 뒤쪽, 그 다음에 허리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꾸준히 하시거나 또 자주 해보시면은 그 통증 자체가 한 곳에서도 계속 이렇게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크게는 더 세지기도 하고 더 작아지기도 하는데 대개는 좀 작아집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랬다가 또 더 지나면 또 나타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는 여기가 제일 아프다가 어떤 순간에 거기가 안 아파지면서 다른 데가 아파지는 거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의 그 신체적인 감각으로서 괴로움, 통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 몸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알아차리면 이게 또 하나의 작은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아, 우리의 감정, 감각 경험이라는 것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인 반응으로서 스트레스라는 것도 지속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훨씬 여유 있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만들어내는 단초가 되는 거죠. 네. 서민숙님은 처음에는 무릎이었다가 어깨로 갔는데 전체적으로 이완돼 가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조금 중언부언 될지 모르겠지만은 가끔 우리 어려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유, 또 밥이야, 오늘도. 아유, 또 이 김치야. 아유, 또 이거야 하고 맨날 또 이렇게 불평했던.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밥, 김치, 뭐 어떤 거 이거를 우리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 개념이라는 걸 빼놓고 생각하면 어제 먹은 밥과 지금 오늘 먹은 밥과 지금 여기 있는 밥은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성질이 비슷할 뿐이지 디테일을 따져보면 다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의 모습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다른 모습이어야 돼요. 다른 모습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그 차이를 계속 변화하는 그 미묘한 차이를 캐치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명상이 깊어지면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남녀 사이에 지루해지는 것은 이렇게 하고 보나 이렇게 하고 보나 맨날 똑같아지니까 즉 그 상대방의 변화를 눈치를 못 채니까 지루해지는 거고 익숙해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약간씩의 변화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하나의 그 신념 같은 거로 새롭게 만드는 그런 통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실습보다는 그냥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통찰을 좀 도와드리는 건데 감사하고 사는 거 이게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의 웰비잉과 행복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것들 중에 내가 감사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는가를 회상해 보시라. 회상해 보십시오. 앞에 필기도구가 있으면 필기해 보세요.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몇 개 못 써요. 그것보다는 이걸 잘해요. 오늘 기분 나빴던 거 뭐 있었는지 써보시라 그러면 그거 훨씬 잘 쓰세요. 네.
그런데 실제로 아주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혈연관계,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평소에 잘 못 느껴요. 그 사람들의 존재를. 그것보다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존재를 훨씬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는데 괜히 뭐 딴 데 가면 더 좋은 거 있으려고 찾아 나서지 말아라 하는 조용필 씨 노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노래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소중한 걸 찾아 나서는데 소중한 건 옆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조용필 씨, 가왕이라고 부르는 조용필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그 유행가나 시나 이런 것들이 삶의 통찰, 삶의 지혜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물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고마운 건데 굉장히 흔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특히나 남들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귀하다고 안 느껴요. 그런데 절대적인 의미에서 남들이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물, 공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아침에 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살아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살아있고 싶잖아요. 그죠? 건강하고 오래. 근데 아침에 깼어요. 감사할 일이죠. 도처에 감사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흔한 것에 주의를 안 기울이는 습성.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사실은 서바이벌에는 바깥에서 발생하는 흔하지 않은 것들, 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서바이벌에는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 특별한 것들, 상대적인 것들에 주의가 많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과도하게 그쪽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충분히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 가치를 몰라보고 옆으로 치워놓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대단한 삶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평소에 이제 화나 짜증 이런 것들 인간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스트레스죠. 열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 화 또는 분노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이성준 선생님이 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적개심이나 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화를 세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상대방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센 화나 분노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센 화나 분노를 터뜨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손해를 봐요. 특히 잘 짜여진 시스템, 우리 이 현대사회에서는 화나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범법행위가 됩니다.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폭행, 살인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제 범죄가 돼버린 게 뭐예요? 보복운전. 이거 살인죄로 다스리잖아요. 열받은 거예요. 열뻗친 겁니다. 내가 열이 세게 난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나게 표현을 했었죠. 이성준 선생이. 이런 일상에서 경험하는 화, 분노부터 시작해서 짜증까지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분노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 사회도 너무나 만연해 있고 며칠 어제도 바로 20대, 30대 친구들이 술 먹은 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뭐 그냥 폭행을 막 들이다 했다고 그래요.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아마 그 순간에 만들어진 화나 분노든 오랫동안 있었던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든 이런 것들이 술이라는 것을 기화로 해서 터트려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화나 분노는 가능하면 빨리 자기 수준에서 줄이고 없애버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건강한 화나 건강한 분노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이 건강한 화나 건강한 분노도 자신이 감정 자체는 누그러뜨리고 합리적으로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기능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 자체가 격해지면은 이것은 터뜨려져 나오기 마련이고 그 감정 자체가 격렬한 것은 자기를 손상시켜서 화, 분노는 심장병의 심리적인 리스크 팩터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커지면은 대개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화나 짜증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으로다 용타 스님이라는 분이 개발한 나지사 명상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수련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네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나지사 명상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생활의 팁으로 간직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나지사라는 것은 뭐뭐 했구나. 뭐뭐 해서 그랬겠지. 이 정도의 감사하는 구나, 겠지, 감사. 거기에 빨간색으로 써놨죠? 뭐뭐 했구나, 뭐뭐 했겠지, 감사. 그 끝 글자 나지사 명상이라고 기억하기 쉽게 이름 붙인 겁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열 뻗칠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미 열이 뻗칩니다. 그럴 때 열 뻗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열 뻗게 만든 사건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기술 또는 묘사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양해도 안 구하고 쇠치기를 해서 저 자리에 섰구나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주차를 두 면을 차지하고 주차를 했구나. 아, 저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어왔구나. 저 사람이 내 발을 예고도 없이 밟았구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겠지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 나를 열뻗치게 만든, 힘들게 만든 행위의 원인을 선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선의로. 그런데 이 했구나 하고 묘사하는 여유를 잃어버리면은 선의로 해석하는 힘이 싹 없어져요. 그냥 열이 뻗쳐가지고 악의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의로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의를 가지고 어떤 차 앞에 확 끼어든다거나 쇠치기를 싹 한다거나 아무 이유 없이 발을 확 밟는다거나 이런 경우 있으세요? 없어요.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공격했다고 생각하면은 나도 공격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가 싹 들어온 것이 악의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나를 확 밟은 것이 악의를 가지고 밟은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쇠치기로 한 것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쇠치기로 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그 이유에는 그 사람의 적개심이 있고 그 적개심이 나를 향한 것이라면 나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뭔가 열뻗친 게 있어요. 그 전에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나도 무심코 그 사람을 부추기는 운전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우리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이유로 상대방을 피해 주려고 할 것이 없다고 믿는다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악의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해석이죠. 선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선의가 확률적으로 더 높습니다. 다만 몰랐거나 무지죠. 무지. 우리 몰라서 한 거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애기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무 때나 똥을 싸요.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용서할 수 있어요. 선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로 해석하면은 그것만으로 분노의 에너지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경우 상대방에게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열 뻗치기 전에 빨리 열 뻗치지 말라고, 또는 열 뻗쳤을 때 빨리 그 열을 줄이라고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신호를 많이 보냅니다. 아, 제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갑자기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돌아가셔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선의로 해석해서라는 신호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신호를 그분이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의로 해석하세요. 마지막으로는 그 정도 피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차 안 부딪혔어요. 감사하십시오. 차 부딪혔다면 그 정도 깨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차가 많이 깨졌다면 사람 안 다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 다쳤다면 그 정도 다친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한다고 해서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뻗쳐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보상을 더 받을 이유도 없어요. 보상 더 받아보세요. 일시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비한 사람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정당한 보상은 우리가 화를 뻗쳐서 내지 않아도, 악의로 해석하지 않아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소리 지르고 싸우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우리 사회니까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있게 된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 이런 것들 또 이게 익숙해지면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분이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만 해석을 해도 그분이 악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대 간 갈등 같은 것들도 그 세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거지 그 세대가 위 세대를 몰아내려고 그러는 거다. 또는 위의 세대가 꼰대질을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위의 세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세대 간 갈등, 남녀 간 갈등, 사람 간 갈등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등을 줄이기 전에 본인이 편안해지고 본인을 해칠 수 있는 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아주대학교의 이 인터넷 시스템 때문에 8시에 시스템 그 수리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20분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20분 맞나요? 네,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그동안 재미가 있었으면 또 의미가 있었으면 하고 바랬지만 그건 우리들의 바람이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그저 그랬으면 하는 좋은 소망으로 그래서 즐겁고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소망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밖에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안해서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 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 이번 이 태풍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명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리 잡으시고 잠시 호흡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모여 있는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 말고도 이 시간에 깨어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암송하면서 마음을 보내보세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과 깨어있는 모든 분들, 또 태풍 불어오고 있는데 또 코로나19로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여유와 용기와 자원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건강을 해친 분들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 거기서 얼른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그분들이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스트레스풀한 사건들을 경험할 때 그런 사건들을 지혜롭게 좋은 방향으로 성장의 밑거름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대와 유대감을 느끼는 기회로 승화시키는 방식의 스트레스 대처를 할 수 있는 통찰과 지혜와 자원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편안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임 모두 마치겠습니다.